자, 여러 가지 인사가 나옵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희호 여사와 전화 통화했습니다. 새 인사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하고도 통화를 했네요. 대선에 손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밀린 인사, 이거는 안철수 대표 지금 현재 짚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장수 사께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고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반 총장은 DJ의 상징성이 있는 이희호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희호 여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기를 건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반 총장이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반 총장은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이 박지원 의원하고 상당 시간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특이하고 이상하냐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희호 여사가 나눈 통화의 설명자가 박지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소개합니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오늘 오전 11시 20분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신년 인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박지원 실장이 있으니까 박 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거기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상 그런 거죠. 그럼 뭐겠어요? 국민의당 대표하려고 할까? 그러면 내가 내주지. 저거는요, 이희호 여사가 1922년생이세요. 우리 나이로 9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제 통화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넘겨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역시 90이 넘었지만 이희호 여사는요,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매년 요때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새 신년 인사하느라고요. 근데 이희호 여사 본인이 받고 거기서 끝냈으면요. 이거는 단순한 안부 인사 새해 덕담으로 끝납니다. 근데 전화기를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넘겨주는 순간 단순한 인사와 덕담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 부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근데 박지원 그 원내대표도 굉장히 노련하잖아요. 이제 지금 국민의당 대표 경선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기문 총장 국민의 당대표 하려면 내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반기문 대권론에 본인이 당대표가 돼서 뭔가 역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암시라고 봐야 되겠죠. 이 장면을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저희 뉴스 탑10을 보고 있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만한 장면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몇 가지를 좀 더 짚어봤으면 싶은데요. 이 전화가 그냥 갑자기 걸려왔겠냐 이거죠. 분명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언제 몇 시에 정확하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인지 유선전화인지 분명히 비서진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시간에 전화를 걸었을 것이고요. 미리 예고가 돼 있었겠죠. 그걸 알고 있는 이희호 여사 쪽에서는 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우연찮게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고 우연찮게 그 시간에 전화가 왔다기보다는 미리 다 예정이 돼 있던 시간에 공교롭게 전화상으로 3자가 모였다.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호남 쪽에 구애하는 것을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나를 거치지 않고선 되지 않는다. 특히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쓴 용어를 보면 이희호 여사님께서 박 실장, DJ 당시에 비서실장을 지낸 자신을 지칭하면서 박 실장이라는 그런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직함을 사용했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 쪽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을 들인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때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봤다면 억정이 무너졌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소식을 본다면 굉장히 뿔이 날 만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손잡자 하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 그 대화로 맞붙은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많은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서 하는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922년생 이희호 여사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만 연세에 비해 좀 정정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소개드려야 될 내용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 문재인, 박지원, 손학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당내 연결과 구도를 놓고 많이 경쟁을 벌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소개합니다. 무등산에서 일출을 보면서 제복을 듬뿍 받습니다. 새 시대는 정권 자체로서 열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가셨던가? 금년 대선에 국민의당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내년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안철수 전 대표, 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까지 포함해서 손 전 대표님하고 함께 할 가능성 상당히 많이들 점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저 얘기를 손학규 전 대표까지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친문 진영, 친노 진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문재인 빼고 다 뭉치자. 이 그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그 친문 진영에서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의도의 논리는 뭐냐면요. 지난 4.13 총선의 민의가 뭐냐. 국외의 패권주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집권 여당의 친박 패권주의를 심판해서 이 당으로 전락을 시켰고 야당의 본고장인 호남에서는 친문 패권주의를 심판했다. 그때 민주당이 호남에서 2석인가? 새누리당도 2석 얻었는데 민주당도 2석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쪽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이쪽에서는 또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또다시 친박 친문 패권주의가 부활이 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이제 탄핵 국면에서는 친박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스크럼을 짜서 탄핵을 시켰다. 탄핵으로서 친박 패권주의를 심판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남은 과제가 뭐냐? 친문 패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고리가 바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7공화국을 열어나가는데 친문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스크럼을 짜자. 이게 이제 개헌연대인데 그 문재인 대표 쪽에서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문재인 전 대표가 싫어하는 시나리오에 들어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며칠째 칩거 중입니다. 그 출발점은 지난주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였는데 밀었던 김성식 의원이 안 됐잖아요.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이죠. 이 국민의당이 그 박지원 그 원내대표 후임자를 뽑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맞붙었던 것이 김성식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었는데 물론 뭐 정확한 표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주승용 원내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최근에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요. 원내대표를 출마 선언하자마자 주승용 의원이 출마 선언하자마자 안철수 전 대표가 찾아와서 이번에는 원내대표를 좀 합의 추대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김성식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 전날 김성식 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한테 출마를 하지 말라는 뜻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했고 결국 주승용 의원이 출마해서 선출이 된 이후에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칩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전 이제 총선 때 당시를 생각하면 물론 이제 친노에 대한 심판이어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싹쓸이 하긴 했지만 그 구심점에 안철수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덕에 뺏지단 국회의원이 꽤 있다라는 말도 전 완전히 틀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호남 의원들한테 약간 좀 궁지에 몰려있는 듯한 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서로가요. 인간은 자기중심적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되면요. 내 덕분에 잘 된 줄 알아라 이러고요. 무슨 일이 안 되면 남 탓합니다. 이게 인간이 좀 그런 속성이 있는데 특히 정치인이 이게 제일 심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그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잖아요. 제3당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상을 뛰어넘는 38석이라고 하는 큰 의석을 얻었는데
그게 뭐 안철수가 잘해서 꼭 그거 하나로 설명이 되나요?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다 친박 패권, 친문 패권 이런 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좀 전략적으로 키워줘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딱 보니까 그래도 안철수 신당에 그나마 거의 비슷한 존재들아 해갖고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준 거죠. 정말 그러니까 정치는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다 잘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은요 서로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요 국민의당 의원들은 사실은 이제 안철수 의원 섭섭하게 만들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가능성 있는 사람 좀 띄워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박지원 의원 보듯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손잡는 그런 연대에도 관심 있어 보여서 안철수 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승용 의원이 저렇게 원내대표 단일화를 안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지지율이 20%에 육박해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곧 치러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만약에 가능성이 있었다라면 당 소속 의원이 전 당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의 얘기를 이런지하에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당을 만들고 총선 때는 안철수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5% 안팎으로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다른 유력 대선 주자와 얼마든지 합종 연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전 대표의 영향력이 그만큼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지율과 비례하고 국민이 얼마만큼 신망을 얻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안철수 전 대표는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도 굉장히 큰 지지를 못 받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리더십이 굉장히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정치가 원래 이런 겁니까? 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평가도 역시 힘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달랐는데 안철수 전 대표 몸져 눕고 들어 눕게 생겼습니다. 당 내에서조차 대우가 작년 봄하고 지금 정말 천양지차입니다.